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빈이 키티에게 청혼하고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키티의 모습까지 살폈는데요. 빠르게 본문으로 들어가 키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티는 자신이 레빈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레빈과의 결혼이 그다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레빈에 반해 브론스키는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이상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키티는 자신의 마음에서 눈을 감고 레빈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그쯤에 연예인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키티의 주변인들은 이 둘의 분위기를 보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짐작하며 키티가 바른 판단을 했다고 여깁니다. 레빈은 타이밍을 놓쳐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 그는 하나 둘 들어오는 사람들 중 브론스키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레빈이 보기에도 브론스키는 아주 멋지고 침착하며 사교성이 좋은 청년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연회의 주최자인 키티의 아버지 노공작이 연회장에 등장합니다. 노공작은 레빈에게 따스한 시선을 보내며 그와 담소를 나누는데요. 그런 반면 브론스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레빈은 노공작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틈이 생기자 연회장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죠. 여태 키티 주변의 여성들은 레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키티의 아버지인 노공작만은 시선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의 연애를 잘 마치고 잠자리에 누운 키티는 레빈 생각에 마음이 불편한 동시에 브론스키를 떠올리며 설렘을 느끼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키티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에 아래층에선 노공작과 부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었죠. 노공작은 모스크바의 젊은 남성들을 애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기계로 찍어낸 듯한 뻔한 인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뻔한 인간들을 두고 노공작은 엉터리 재담과 같은 매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노공작이 보기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에 훤히 보이고 심지어 그 메추리들은 키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 레니는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청년이라고 칭찬하죠. 백작 부인은 자신이 브론스키같이 멋지고 근사한 청년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노공작의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죠. 키티도 그러다가 첫째 딸, 즉 스테판의 부인인 다리아 꼴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작 부인 역시 방으로 돌아와 온갖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브론스키에게로 옮겨갑니다. 브론스키는 가정의 평온한 생활을 전혀 모르는 남자입니다. 그의 모친부터가 젊은 시절 사교계를 주름잡고 결혼 생활 중에도 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뒤에도 무수한 연문을 뿌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브론스키가 가정의 행복을 알 리 없습니다. 결혼의 뜻이 없이 키티를 유혹하는 자체에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중인데요. 너무도 뻔하고 흔한 작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스스로 그 의미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서로가 좋으면 된 것이 아니냐고 합리화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별다른 악의도 없이 그저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 그에게 고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잠도 무척이나 잘 자죠. 지난 이야기에서 키티가 밤잠을 못 이루던 부분과 크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어머니를 모시러 기차역으로 간 브론스키는 스테판을 만납니다. 스테판은 누이 안나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둘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스테판은 어제 레빈에게 했었던 것처럼 브론스키에게도 진정 어린 조언을 나눠줍니다. 레빈이 잠깐 떠오르긴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죠. 레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빈의 이야기를 건네드는 브론스키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그러는 중에 기차가 역에 도착하죠. 이 장면에서는 브론스키가 무탈이 잘 성장한다면 스테판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기차로 들어간 브론스키는 아주 우아하고 고귀해 눈길을 끄는 귀부인과 스칩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이 기부인이 안나 카레니나죠. 브론스키의 어머니와 기차에서 담소를 나누며 모스크바로 온 것입니다. 그 덕에 브론스키와 안나는 안면을 트고 잠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안나는 스테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제인 키티와 브론스키가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테판의 집에서는 다리아가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에게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몸은 마음과 달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조카들을 보며 아이들이 출생한 달과 아이들이 앓았던 병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안나를 보며 다리아는 마음이 차츰 열립니다. 다리아는 안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나는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 스테판의 진심은 여전히 다리아를 향해 있음을 꾸준히 암시합니다. 무작정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오빠를 비판하면서 다리아의 방어 기제를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안나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다리아가 스테판을 용서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죠. 이 장면에서 안나라는 인물이 대단히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다음 하루까지 스테판 부부와 온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의 중재 덕에 다리아가 한껏 누그러졌음을 집안 사람 누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리아의 막내 동생 키티가 집으로 놀러 오게 됩니다. 다리아와 안나 그리고 키티 셋이서 담소를 나누고 스테판은 자연스레 방을 나옵니다. 키티는 안나에게 순식간에 매료되는데요. 곧 있을 무도회에 안나가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안나는 세상의 모든 무도회가 무료하고 또 지루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키티가 느끼는 설렘과 황홀함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티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그녀가 무도회를 두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앞서 스테판과 브론스키가 그러했듯 키티가 브론스키와 결혼해 시간이 지나면 안나 같은 여인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안나는 그날 저녁까지 키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데요. 그때 집에 벨이 울립니다. 하인이 나가 대화를 하는데 안나가 그쯤 주변을 지나치며 목소리를 들어보니 방문객은 브론스키였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이상한 쾌감과 모종의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런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곧장 돌아갑니다. 키티는 브론스키가 자신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안나야말로 이상한 불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오늘 150페이지까지 읽어봤는데요. 유부녀인 안나를 보자마자 홀린 듯한 브론스키와 그의 미묘하게 반응하는 안나의 모습까지 긴장감을 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별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고도 이 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했죠. 이 둘이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